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스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책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이 책을 읽은 계기는 원래 제가 얼마 전에 같은 저랑 같이 이 문학 채널을 운영할 진행자를 모집한다고 글도 올리고 영상도 올렸었죠. 그래서 한 분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같이 하고 영상도 찍었었습니다.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눴었고, 그때 정한 게 이 폭풍의 언덕을 같이 읽고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읽고 저 혼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실 만약에 제가 정했다면 이 책은 절대 고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책은 저의 그 리스트에 없었고, 만약에 한다 해도 몇 년 후쯤에 할 수 있었겠죠. 당장 이제 읽고 싶은 책들이 또 단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사람이 계속 계획대로만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 책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일단 나눠볼게요. 에밀리 브론테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책갈피에 나와 있는 작가 소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리 브론테, 1818년 영국 요크셔주 손턴에서 1남 5녀 중 넷째 딸로 태어났다. 제인 에어를 쓴 작가 샬럿 브론테가 언니, 아그네스 그레이를 쓴 앤 브론테가 동생이다. 1821년 어머니를 여의고 1824년에 언니들이 다니던 기숙학교에 입학한다. 열악한 학교 환경 탓에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지만 결국 건강이 악화된 맏언니와 둘째 언니는 사망한다. 이후 남은 형제들과 생활하며 가상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하는데, 브론테 자매의 습작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성장한 샬럿과 앤이 교사로 일하며 집을 자주 비웠던 것과 달리, 에밀리는 기숙학교에서 공부한 것과 잠깐 보조교사로 일한 것을 제외하면 집을 떠나지 않았다. 강한 정신에 비해 연약한 육체, 빈번한 가족의 죽음, 요크셔의 황량한 풍광은 그녀의 창작에 영향을 주었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꺼리고 고독을 즐겼던 에밀리에게는 문학이 외부 세계를 향한 창문이었다. 1845년 에밀리가 꾸준히 써오던 시를 샬럿이 보고 세 자매의 공동 시집을 내기로 한다. 1846년 필명으로 커러 앨리스 액턴 벨의 시집을 자비 출판하지만 단 2권이 팔린다. 이듬해 에밀리가 발표한 폭풍의 언덕 역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1년 뒤인 1848년 에밀리는 결핵으로 30해의 생을 마감한다. 이런 소개 글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죠. 전 이런 작가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 책에 대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죠. 자, 1818년 영국 요크셔주 손턴에서 태어났대요. 1818년에 당시 영국 상황이 어땠는지 혹시 아시나요? 물론 저도 잘 모릅니다. 사람이 이 나라도 중요하고 이 연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영국의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영국 작가들은 또 어떻게 썼을지도 궁금하고, 유럽 작가들은 어떻게 썼을지도 궁금하고, 그 이전에 1800년대뿐만 아니라 1700년, 1600년대에 또 소설이 나왔겠죠. 그럼 그때 당시의 소설의 기풍이나 문장, 서사 구조, 이런 건 어땠었나 궁금하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바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에밀리 브론테 이전에 아마 셰익스피어가 있었을 거고, 셰익스피어도 영국 사람이니까요. 영국 사람이니까 셰익스피어 영향을 받았겠죠. 셰익스피어는 또 누군가 영향을 받았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소설을 쓴 사람, 예를 들면 서양에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가 나옵니다. 그럼 그거부터 읽어봐야겠죠. 아, 이렇게 처음 사람이 이렇게 썼어. 호메로스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이렇게 썼으니까 그 다음 작품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변형됐고 뭐 이런 식으로 역사가 흘러가겠죠. 그런 것들을 저는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게 제대로 된 맥락을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문학도 뭐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18년에 영국 작가의 글을 내가 왜 읽어야 되지?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것도 이제 같이 하기로 한 분이 재밌게 읽었다고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맥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읽었어요. 이번 주에 이제 녹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송하게 됐는데, 아무튼 모릅니다. 1818년에 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전의 문학적 기류, 풍토, 뭐 그런 맥락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안타깝죠. 왜 에밀리 브론테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문학사에서 에밀리 브론테의 작품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쯤인지, 이 사람이 왜 중요한지, 왜 세계 문학에 뽑혔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에 답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문학평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문학평론가 같은 작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작품이 글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냥 막연하죠. 그래서 어쨌든 1818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남 5녀 중 넷째 딸이래요. 1남 5녀 중 넷째 딸이면 어떻게 자랐을까? 이게 중간 위치란 말이죠. 중간. 마지나 막내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이 가는데 중간 위치는 어떨까? 이것도 좀, 총 3가지 포지션이 있는 거죠. 마지는 책임감이 강하고 뭐 그런 거. 그리고 막내는 뭐 애교도 많이 부리고 귀엽고 뭐 이런 거. 중간에는 어떤 성향 이런 건 뭐 심리학적으로 들어가야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할 말이 많아요. 그다음에 제인 에어를 쓴 작가 샬롯 브론테가 언니, 아그네스 그레이를 쓴 앤 브론테가 동생이다. 이 집안도 뭔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자매가 이렇게 문학에서 이름을 날리게 됐나. 1821년 어머니를 여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 1818년에 태어났는데 1821년에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죽었죠. 태어난 지 3년 만에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없습니다. 이 지점도 결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 브론테 자매의 감수성, 문학적 감수성을 형성하는데 어머니의 부재가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겠다. 1824년 언니들이 다니던 기숙학교에 입학한다. 6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치면 7살 정도. 기숙학교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죠. 그 꼬맹이가 이때 기숙학교의 시설이 어땠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맥락을 알려면. 열악한 학교 환경 탓에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지만
결국 건강이 악화된 맏언니와 둘째 언니는 사망한다. 첫째, 둘째가 사망합니다. 열악한 학교 환경 탓에. 얼마나 열악했으면 애들이 죽어나갈까요? 이게 에밀리 브론테한테도 큰 충격이었겠죠. 이후 남은 형제들과 생활하며 가상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지어낸다. 브론테 자매의 습작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학교도 안 가고 맨날 집에 있었을 테니까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성장한 샬롯과 앤이 교사로 일하며 집을 자주 비웠던 것과 달리 에밀리는 기숙학교에서 공부한 것과 잠깐 보조교사로 일한 것을 제외하면 집을 떠나지 않았다. 집순이었다. 오로지 창작한 거죠. 연약한 육체와 빈번한 가족의 죽음, 요코시어의 황량한 풍광은 그녀의 창작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꺼렸다. 고독을 즐겼다. 1845년 에밀리가 꾸준히 써오던 시를 샬럿이 보고 세 자매의 공동 시집을 냈어요. 1846년 필명으로 커러 앨리스 액턴 벨의 시집을 자비 출판하지만 단 2권이 팔렸다. 이게 왜 필명으로 내냐면 당시에 여성 작가는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남성인 것처럼 이름을 달아서 낸 거죠. 시를 썼다. 원래는 시를 썼다. 이듬해 에밀리가 발표한 폭풍의 언덕 역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사후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 작가. 이 맥락도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 단 2권 팔린 시집과 폭풍의 언덕도 평가가 안 좋았으니까 몇 권 안 팔렸을 텐데 어떻게 떴을까요? 어떤 계기로? 그건 여기 안 나옵니다. 뭔가 있을 텐데. 뭐 출판사가 뭐 마케팅을 잘했다든지 뭔가 있을 텐데 아쉽네요. 1848년 결핵으로 30의 생을 마감한다.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그럼 소설은 이거 한 권 내고 죽은 거죠. 자, 맨 뒤에 서지 정보를 보면 이게 1판 1쇄가 2011년 12월 23일 날 나왔습니다. 문학동네 세계 문학 전집 86번이에요. 이게 민음사 세계 문학 전집에도 폭풍의 언덕이 있고 문학동네 판도 있어요. 저는 일부러 민음사건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민음사건은 문학동네 거보다 더 이전에 번역이 됐겠죠. 그냥 낡았다, 오래됐다 그런 것도 있고 전 민음사건을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진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개인의 취향일 것 같아요. 문학동네나 창비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학동네 거 샀어요. 아무래도 번역을 믿을만하게 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신뢰도 있고요. 문학 전문 출판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위쪽에 또 정보가 나옵니다. 작가 정보. 1818년 영국 요코시어 주에서 영국 국교회 목사의 딸로 태어났다. 목사 딸. 야, 많은 정보가 이제 생각이 나죠. 목사 딸. 요거 하나만 들어도 성경에 빠삭했겠구나. 아버지하고 예배 드리느라 죽어났겠구나. 어느 정도 규율이 있는 집안에서 목사 딸. 이제 많은 게 이해가 됩니다. 1821년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와 이모의 손에서 길러진다. 아마 이모가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그 모성으로 품어주는 것 말이죠. 물론 아버지도 모성이 있을 수 있지만 1846년 언니 샬럿, 동생 앤 브론테와 함께 커러 앨리스 액턴벨의 시집을 익명으로 자비 출판했으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이듬해 가명으로 출판한 폭풍의 언덕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848년 오빠의 장례식에서 걸린 감기가 결핵으로 발전해 12월 19일 사망했다. 그녀의 사후 언니 샬롯이 폭풍의 언덕을 교정하여 본명으로 발표했다. 중요한 정보죠.
언니 샬럿 브론테, 제인 에이러를 쓴 이 샬럿이 폭풍의 언덕을 교정해서 본명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동 창작이에요. 에밀리와 샬럿 브론테가 같이 쓴 작품인 거죠. 솔직히 샬럿이 얼마나 많이 손을 댔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에밀리의 원작이고 어디까지가 샬럿의 수정본, 퇴고본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밝히지 않았을 테니까. 공동 창작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아마 샬럿의 필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제인 에어를 쓴 샬럿 영향이 컸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본문을. 이 문학동네판은 1권과 2권으로 나눠져 있고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에 파트가 1권, 2권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두께는 거의 500쪽 가까이 됩니다. 꽤 두껍죠. 거의 한 4주에 나눠서 할 것 같은데 작가 소개한다고 벌써 15분 지났습니다. 빨리 가보죠. 자, 1권 1장 9쪽입니다. 이 첫 문장은 1801년 방금 주인 양반 댁에 다녀왔다. 1801년이란 정보. 1801년에 그렇구나. 1801년. 에밀리 브론테가 1818년 태어났죠? 자기가 출생하기 한 17년 전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요 정도면 쓸 수 있겠지. 미래를 쓴 게 아니라 과거를 썼다. 그리고 방금 주인 양반 댁에 다녀왔다. 양반은 조선시대에 쓰던 단어인데 저는 양반이란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번역하신 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양반을 썼을까? 그냥 주인 댁에 다녀왔다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좀 걸렸는데 이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번역 상당히 잘했습니다. 번역을 잘했어요. 주인 양반 댁에 다녀왔다. 왜냐면 1801년이잖아요. 조선시대에도 1801년에 방금 주인 양반 댁에 다녀왔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건 충분히 납득이 가죠. 여기는 물론 조선은 아니지만 그만큼 오래된 과거,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년 전에 그런 과거를 묘사한 거기 때문에 주인 양반이라는 게 맞다고 봐요. 이제 그는 내가 신경 써야 하는 유일한 이웃이다. 경치 좋은 시골인 것이다. 자, 여기 나오는 게 이다지도 완벽하게 세속 잡사에서 동떨어진 곳이 어디 있으리야. 더할 나위 없는 염세가의 천국 이러구나. 정막강산을 반씩 나누어 가질 히스클리프 씨와 나는 너무나도 어울리는 한 쌍이로구나.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아까 양반에서부터 걸렸다 그랬잖아요. 자, 세속 잡사, 이스리아, 염세가의 천국, 정막강산. 좀 오래된 문투가 나죠. 아마 에밀리 브론테가 1818년 당시에 영국 영어를 썼을 거예요. 고어죠, 고어. 지금의 영어와는 다를 겁니다. 그 문장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세속 잡사. 만약에 이걸 한국 작가가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작가는 이렇게 안 쓰죠. 세속 잡사, 정막강산 이런 거는 조선시대에 쓸 만한 사자성어? 한문투잖아요. 번역하신 이 분, 정말 번역을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세속 잡사를 다르게 번역했다면 느낌이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고어투, 좀 오래된 문장의 느낌을 내고 싶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자, 그리고 이게 1장의 내용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 히스클리프라는 사람이 집주인이고 이 주인공이 로고든가? 하여튼 주인공이 이 히스클리프가 판 그 땅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 히스클리프 집에 놀러 간
놀러 간 거죠. 놀러 갔는지 뭐 그냥 뭐 방문을 하러 갔는지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세입자가 집주인 집에 놀러 갔다. 뭐 방문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당연히 1801년이니까 이 집주인은 거의 성 같은, 우리 영화 보면은 막 그 언덕 위에 성처럼 생긴 으리으리한 집 있잖아요. 그런 집에 살고 있겠죠. 주인공은 로고드입니다. 둘 다 남자예요. 로고드나 히스클리프나. 그래서 이 로고드는 적잖이 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인사를 나누고 로고드는 또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이라는 곳에 이제 살게 됐어요. 그리고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은 내 소유요. 히스클리프 씨가 즐겁하면서 끼어들었다. 누가 내게 폐를 끼친다면 내가 가만 놔둘 리가 없지. 들어오시오. 이 들어오시오는 악물린 잇새로 새어나오며 꺼져버려의 느낌을 전해주었다. 재밌죠? 이런 묘사가 참 좋았습니다. 들어오시오. 악물린 잇새로 새어나오며 꺼져버려의 느낌을 전해주었다. 무뚝뚝함이 도를 넘어 나보다 더한 듯한 인간에게 흥미를 느꼈던 것이다. 그러니까 묘사하는 걸 가만히 보면 히스클리프 씨는 좀 신경질적이고 좀 차갑고 거칠고 무뚝뚝하고 냉소적인 그런 인물. 로고드는 그런 히스클리프 씨에게 약간의 호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대립이 재밌습니다. 어떤 긴장감 같은 걸 만들어주고. 집안에 하인이 하나밖에 없나 보군 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던 것은 이 복합적인 명령 때문이었다. 조지프 로고드 씨가 타고 온 말 끌어가고 과일주 좀 가져오고 동시에 이걸 시키는데, 그래서 이 복합적 명령 때문에 집안에 하인이 하나밖에 없겠구나 추리를 한 거죠. 조지프가 또 등장했어요. 이런 거 소설 볼 때 또 좀 골머리 아픈 게 사람 이름을 또 외워야 돼. 뭐가 이름이 이렇게 많어. 또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니까 더 어렵죠. 정리를 계속 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히스클리프 집주인, 로고드, 여기 이 글을 전개시키고 있는 화자, 이 책의 화자이자 세입자,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에 사는 사람, 남자인 거죠. 그리고 히스클리프는 집주인이고, 그 다음에 조지프는 하인이다. 하인. 조지프는 늑수그레했다. 아니 늙은이였다. 너무 늙은이였다. 정정하고 힘센 늙은이였지만, 이 부분 좋았어요. 짧지만 조지프에 대한 묘사인데 같은 단어를 반복한단 말이죠. 3번, 4번이나. 다시 읽어드릴게요. 조지프는 늑수그레했다. 아니 늙은이였다. 너무 늙은이였다. 정정하고 힘센 늙은이였지만. 늙은이라는 게 4번이 반복돼요. 이거 재밌는 문단이라고 생각해요. 늑수그레했어. 아니 늙은이였어. 너무 늙은이였어. 정정하고 힘센 늙은이였지만. 이게 늙었다의 늙음이 3번 반복되면서 강화가 됩니다. 문장이 조지프는 늑수그레했다라고 쓰면 좀 늑수그레라는 말이 늙어 보이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년과 노년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게 늑수그레라고 생각해요. 늑수그레했다. 근데 이걸 정정하죠? 스스로. 아니 늙은이였다. 그러면 중년과 늙은이의 중간에 있다가 늙은이였다. 늙은이였어. 그래, 늙은인 거죠. 또 뒤로 가서 더 강화되죠. 3번째 문장. 너무 늙은이였다. 이거는 스스로 이 조지프를 보면서 저 사람 늑수그레하네.
아니 늙은이네? 너무 늙었는데 얘기하다가 네 번째 문장 정정하고 힘센 늙은이였지만 강화하다가 정정하고 힘센 늙은이라고 또 반전을 이 문단 참 좋았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건 글쓰기의 어떤 테크닉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짧은 문단이지만 정말 좋았던 전 지금 제가 밑줄 친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 문장 위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요. 그는 역정이 솟구친다는 듯 혼잣말을 했고 나한테서 말 고삐를 넘겨받는 내내 내 얼굴을 못마땅하게 쳐다보았다. 그 표정이 너무 못마땅해 보이기에 나는 이 늙은이는 식후에 주님께 소화를 의탁해야 하는 처지인가 보다. 이 늙은이가 주님을 찾은 것은 나의 갑작스러운 내방과는 아무 상관없다. 하고 너그러이 짐작해 주었다. 이것도 재밌는 문단이죠. 근데 주님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좀 어설퍼요. 주님 이렇게 주님요가 나올까요? 주님 실제 원어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God, Oh my God 이렇게 했을까요? Oh my God, Jesus, 지저스가 그랬을까? 아무튼 지저스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 거기서는 그게 감탄사니까요. 주님요, 그는 역정이 솟구친다는 듯 혼잣말을 했고 나한테서 말고삐를 넘겨받는 내내 내 얼굴을 못마땅하게 쳐다보았다. 조지프도 한성깔 하죠. 그 표정이 너무 못마땅해 보이기에 나는 이 늙은이는 식후에 주님께 소화를 의탁해야 하는 처지인가 보다. 이 늙은이가 주님을 찾은 것은 나의 갑작스러운 내방과는 아무 상관없다. 하고 너그러이 짐작해 주었다. 늙은이는 이 모든 걸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귀찮은 것 같아요. 못마땅해하죠. 그리고 앙상한 관목 한 무더기가 마치 태양에게 구걸하는 거지처럼 모두 팔을 한쪽으로 뻗은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 이건 폭풍의 언덕에 있는 이 집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쓴 문장입니다. 앙상한 관목 한 무더기가 마치 태양에게 구걸하는 거지처럼 이런 비유법 뭐뭐처럼 모두 팔을 한쪽으로 뻗은 것으로도 능히 짐작된다. 이런 거 좋았다. 그리고 나는 이 퉁명스러운 집주인에게 두어 마디 평을 들려주고 이곳의 내력을 들려달라고 할 생각이었지만 그를 보아하니 지체 없이 들어오든가 아예 가버리든가 하라는 것 같았고 나는 내실을 구경하기 전까지는 성미 급한 그를 건드릴 마음이 없었다. 몸을 사리는 거죠. 두런두런하는 말소리와 덜컥덜컥하는 그릇소리가 안쪽 어디선가 들려왔고 이런 표현도 좋았습니다. 묘사가 쫙 나와요. 묘사.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고 이건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런 묘사도 필요합니다. 예전엔 전 묘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의미 중심적인 사고를 해서 묘사를 괜히 쓸데없이 묘사하고 앉았네 이랬는데 소설에서 묘사는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현실감, 현장감, 실제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묘사가 없으면 관념 덩어리겠죠. 그 소설은. 묘사가 있어야 그게 실제겠죠. 13쪽 히스클리프 씨는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사는 방식과 묘하게 대조를 이룬다. 생김새는 거무튀튀한 집시인데 옷차림과 행동거지는 신사다. 물론 신사라고 해도 시골 나리 수준이다. 허술하고 뚱한 데가 있다는 것이다. 허술하다 해도 틀려먹었다고 말하기가 힘든 것은 당당한 자세와 잘생긴 외모 때문이며 뚱한 것을 상놈의 오만함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진다. 나는 본능으로 안다. 히스클리프 씨의 무뚝뚝함은 감정을 꾸미고 내보이는 짓, 곧 상호간 호의의 표명을 혐오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는 사랑도 증오도
남몰래 할 것이고, 사랑했다고 사랑받게 되고, 미워했다고 미움받게 되는 것은 어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아니, 내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지금 나는 너무 관대하게 나 자신의 특징을 그의 특징으로 여겨주고 있다. 로고드의 묘사, 히스클리프에 대한 묘사를 하다가 로고드가 갑자기 히스클리프에 이입을 해요. 감정 이입을 해서 그는 사랑도 증오도 남몰래 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자기가 깨닫고, 아니, 내가 너무 앞서가고 있어. 지금 나는 너무 관대하게 나 자신의 특징을 그의 특징으로 여겨주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혼자 독백하고 원맨쇼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심리를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하죠. 이런 디테일함. 이거는 그 쓰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지금 소설을 쓰고 있기도 하고, 단편 소설 쓰는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히스클리프에 대해 묘사를 하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까지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정말 디테일합니다. 이 책이 보면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들 이나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건데,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묘사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순간을 잘 포착할까? 그래서 많이 읽어봐야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으로 내 사랑을 말한 적은 없지만 표정에 말이 있다면 내가 넋이 나갔다는 것은 바보 천치라도 알았을 것이다. 그런 것도 좋았고, 그 다음에 개 건드리지 마시오. 히스클리프 씨가 어미개와 비슷한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더 사납게 굴지 못하도록 개를 걷어찼다. 버릇없이 굴면 얻어맞아야지. 애완용이 아니니까. 15쪽. 나는 그들의 송곳니와 친교를 나누고 싶은 열망은 없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들은 침묵이 무례라는 것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3인조를 향해 눈을 찡긋하고 상을 찌푸리는 짓을 저질러 버렸다. 내 관상이 어떤 점이 그렇게 짜증스러웠는지는 모르지만 앞놈 쪽이 갑자기 격분하더니 내 무릎 위로 뛰어올랐다. 나는 그놈을 집어 던지고 급히 식탁을 옮겨 앞을 가로막았다. 그런데 이것이 벌집을 통째로 건드리는 짓이었다. 크기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한 4발 달린 악마 대여섯이 저마다의 은신처를 뛰쳐나와 결집했다. 나의 뒤꿈치와 상의 자락에 공격이 집중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군사력의 열쇠를 무릅쓰고 적들을 부직갱이로 받아쳤지만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는 집안의 그 병력을 큰 소리로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들이 달려드는 걸 표현하는 묘사한 문장인데 재밌습니다. 잘 썼죠? 군대 얘기도 나오고 정말 잘 썼어요. 으르렁 소리와 깽깽 소리로 난로 가는 그야말로 폭풍 속이었는데 그들은 평소에 비해 단 1초도 더 빨리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 로고드가 당하고 있는데 히스클리프와 하인 조지프는 넉넉 좀 여유로운 거죠. 그 다음에 다행히도 부엌 지원군이 먼저 도착했다. 그녀가 들고 온 무기와 혀를 적절히 휘둘러준 덕에 폭풍우는 마술에 걸린 듯 잠잠해졌으며 오직 그녀의 육중한 몸통만이 바람이 몰아친 후에 바다처럼 크게 들썩였다. 여자 하인이 등장한 거죠. 물리지 않았어? 나를 무는 놈을 내가 가만둘까? 로고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나는 고개 숙여 담례하고 히스클리프 씨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했다. 개새끼들의 행동에 삐친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느껴지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나를 희생시켜 이런 자를 더욱 즐겁게 해준다는 것은 정말 꺼려지는 일이었다. 내가 삐쳐 있을수록 그는 즐거워했으니까. 재밌는 문장입니다.
그는 내게 다시 침입당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틀림없었다. 이렇게 이제 1장이 끝났어요. 요 집에 찾아가서 집을 좀 두리번 둘러보다가 걔한테 호되게 이제 당할 뻔하고 이제 그게 끝이죠. 1장. 그다음에 2장. 2장은 집을 새낼 때 장롱처럼 딸려온 이 점잖은 아주머니는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건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쓴 문장도 있고, 아는 척하는 놈이 하나 없네. 나는 속으로 절규했다. 이런 집구석을 누가 찾아올까? 손님을 박대하는 촌놈들 같으니. 로그드가 이 집안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문장을 그대로 재밌게 표현했죠. 인상을 더럽게 찌푸린 조지프가 둥근 헛간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먹고 조지프가 고함을 질렀다. 주인은 축사에 있을 낀데 할 말이 있으면 헛간 저쪽으로 가보든가. 만일 안에는 문 열어줄 사람 없나? 나도 같이 소리를 질렀다. 만인뿐일 낀데 밤중까지 문이 부서져라 두들겨도 안 열어줄 끼다. 왜? 내가 누구인지 마님한테 가서 전해주면 안 되겠나, 조지프? 어데?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재밌지 않나요? 요거 우리나라 소설 아닙니다. 에밀리 브론테가 쓴 소설이에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투리. 실제 에밀리 브론테가 쓴 글에도 조지프가 1800년대에 영국 사투리를 썼던 것 같아요. 하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영국에도 당연히 사투리 영어가 있을 거고. 요거 정말 번역 잘했다. 요 맛을 잘 살렸다. 원문이 요런 맛이었던 거죠. 말맛이. 먹고 주인은 축사에 있을 낀데 할 말 있으면 헛간 저쪽으로 가보든가. 만일 뿐이 낀데 밤중까지 문이 부서져라 두들겨도 안 열어줄 끼다. 어데?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번역을 하다니. 요런 말맛을 어떻게 살렸는지 맛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20조. 어쨌든 이 로고드는 계속 이 히스클리프 시인의 집을 두리번 둘러보고 있어요.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아 나를 쳐다보면서도 일어나거나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이 집안 사람들은 뭔가 화나 있는 것 같고 삐져 있는 것 같고 외부인을 경계하는 것 같고, 그죠? 뭔가 좀 싸하죠? 분위기가 거칠고 환대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녀 히스클리프 부인이라고 불리는 마님이 등장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계속 쳐다보았고 그녀도 계속 마주보았다. 어쨌거나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는데 냉랭하고 무시하는 눈빛이라 극히 거북하고 불쾌했다. 이 마님도 성격이 만만치 않죠. 아하, 부인은 이놈들을 아끼시는군요. 아낄 것도 많네. 그녀가 비웃듯 말했다. 불행히도 의자 쿠션 위에 쌓여있는 것은 죽은 토끼들이었다. 내가 도와줄까 하고 일어나려는데 그녀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 말을 세고 있던 수전노가 샘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돌아보는 듯한 태도였다. 필요 없어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실례했습니다. 내가 급히 대답했다. 차 마시러 오라는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녀가 깔끔한 검은색 원피스에 앞치마를 동여매고 차뒷 한 수저를 떠낸 다음 차를 주전자에 넣으려다 말고 나에게 물었다. 한 잔 마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대답했다. 초대 받으셨냐고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그건 아니지만 나는 어정쩡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부인이 초대해 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찻숟가락까지 몽땅 치워버린 다음 셀쭉한 표정으로 다시 의자에 앉았다. 야, 한성깔 하죠? 차를 타려다가 말고 초대 받으셨나고요? 그래서 찻숟가락까지 다 치워버렸습니다. 성깔합니다. 성깔이 더럽네요. 청년은 낡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의를 걸치고
벽난로 앞에 버티고 서서 나를 겪는 줄로 내려다보았다. 내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도 되는 것 같았다. 또 청년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다들 뭔가 있어. 사연이 있는데 분위기 싸하죠.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그러니까 로고드가 이댁 아이 하나를 길잡이로 데려가서 티티새에 지나는 농원에서 재우고 아침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아니 괜찮지 않소. 저쪽 것도 끓여야 하나요? 그녀는 히스클리프에게 물었다. 끓이라면 끓여. 대답이 얼마나 포악스럽던지 뭐 이런 식으로. 큰일 났어요. 이제 로고드는 이 호의와 환대가 없는 집안 사람들 때문에 뭐 집에 돌아갈 수도 없게 생겼어요. 눈보라를 해치고. 아무리 고약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평소에 이렇게나 하나같이 벌레 씹은 표정으로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상냥한 부인? 그는 악마 같은 냉소를 띠면서 말을 가로챘다. 대체 어디 있어 상냥한 부인이. 남자 쪽은 40 정도였다. 남자 나이 40은 지력이 강한 시기라 어린 여자가 사랑 때문에 자신과 결혼하리라는 망상을 품는 일은 거의 없다. 남자에게 그런 꿈은 노년의 위안거리다. 여자 쪽은 17살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 로고드는 히스클리프 부인인가? 그 여성을 추측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생매장이 따로 없네. 이런 무지렁이한테 시집을 오다니. 이 세상에 좋은 남자들이 있는 줄은 몰랐구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심해야겠군. 저 여자가 괜히 나 때문에 자기 결혼을 후회하면 곤란하니까. 로고드 스스로 망상에 빠져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옆자리 청년은 거의 혐오감을 주는 남자였다. 나로 말하자면 경험에 따르면 그런대로 매력 있는 남자였다. 표정이 영혼의 언어를 통역하는 여느 사람들과 달리 그의 안면 근육이 심하게 뒤틀려 있다면 또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분명 증오의 표정이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보니 댁이 바로 인정 많은 천사를 아내로 맞은 행운의 남편이시군요. 로고드는 좀 경솔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년은 얼굴이 시뻘개졌고 아무리 보아도 한 대 칠 기세로 주먹을 부르짖었다. 눈치가 없으시구먼. 집주인이 말했다. 아쉽게도 우리 둘 다 되기만한 천사의 남편이 아니오. 남편은 죽었소. 아까 말했듯이 내 며느리니까 내 아들의 아내 아니겠소? 계속 로고드 혼자 추측하다가 결국 집주인의 응답을 들은 거죠. 대답을. 내는 헤어턴 언쇼라 하는데 쉽게 봐도 쟤는 가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남자. 정신의 음산한 기운이 나를 둘러싸고 있던 육체의 온기와 안락을 압도해버렸다. 이 집안에 3번째로 발을 들여놓는 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고려하기로 마음먹었다. 자, 27쪽. 어쩌자고 일이 게을러 터진 긴지 모두 일한다고 나갔는디 하기사 망고의 밥버러지 같은 자식한테 일이 떠들어서 뭐할 낀데 내가 뭐라 한다 해서 네가 그런 버러장머리 고치겄나? 그냥 애미하고 같이 퍼뜩 돼지거라고 막. 여기 진짜 써있는 대로 읽은 거예요. 조지프가 이런 말을 한 거죠. 어쩌자고 일이 게을러 터진 긴지 모두 일한다고 나갔는디 하기사 망고의 밥버러지 같은 자식한테 일이 떠들어서 뭐할 낀데 내가 뭐라 한다 해서 네가 그런 버러장머리 고치겄나? 그냥 애미하고 같이 퍼뜩 돼지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조지프가 말하죠. 잠시 나는 이 설교가 내게 쏟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화가 적당하게 치민 상태에서 늑다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밖으로 걷어차 버릴 작정이었다. 자, 점점 가관입니다. 감정이 고조되고 있어요. 격하게. 하지만 히스클리프 부인의 대답이 나를 제지했다. 뻔뻔한 위선자 같으니. 그녀가 대꾸했다. 남들더러 자꾸 돼지라고 하면 자기 먼저 돼지는 걸 몰라?
경고하겠는데 나 건드리지 마. 내가 악마한테 조지프 잡아가라고 부탁하는 수가 있어. 잠깐 이것 좀 봐. 그녀는 선반에서 길쭉한 검은 책 한 권을 꺼내면서 말을 이어갔다. 내 흑말술 실력을 곧 보여줄게. 금방 통달할 거야. 지난번에 붉은 소가 죽은 것도 우연이 아니야. 조지프의 신경통은 하느님이 내려주신 줄 알았어? 엄마 악독한 거. 늙은이가 흠칫했다. 주님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소. 이런 식으로. 재밌죠? 이 조지프는 이 주인공 로고드한테도 경멸 섞인 그 악담을 늘어놓고 히스클리프 부인한테도 하고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28쪽. 제가 제 집 가는 길을 모르기는 부인께서 런던 가는 길을 모르시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말입니다. 왔던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부인께서는 제가 수렁이나 눈구덩이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으신다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리는 전혀 없으시겠군요. 그럼 어떡해요? 저는 못 데려다 드려요. 대문까지도 못 가게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실갱이 하죠. 이 로고드는 어쨌든 가야 되니까 자기 집에 눈버러 때문에 못 가고 있고 길잡이가 필요하다. 묵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손님 방은 없습니다. 묵어 가실 작정이면 헤어턴 아니면 조지프와 한 침대를 쓰시든지. 저는 여기 의자라도 좋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럴 수는 없소. 부자든 가난뱅이든 객은 객이지요. 내가 잠든 사이에 누가 온 집안을 활보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교양 없는 놈이 짓거렸다. 이 로고드가 아까 처음에는 히스클리프 씨한테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다가 여기까지 오니까 결국 화가 치밀어서 교양 없는 놈이 짓거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정, 이 디테일함 대단하죠. 내가 농원 입구까지 데려다 주겠소. 청년이 말했다. 지옥까지 데려다 주든지. 주인이 소리를 질렀다. 그럼 말손질은 누가 하느냐, 응? 사람의 목숨이 중하지 하루 저녁 말손질 못하는 게 중해요? 누구라도 가야 하잖아요. 히스클리프 부인이 끼어들었다. 예상보다는 친절한 참견이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노. 헤어턴이 받아쳤다. 저 남자 목숨이 그리 아까우면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 네가 저 남자를 안 데려다 주면 저 남자 유령이 너를 쫓아다닐 거야. 그리고 히스클리프 씨는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이 무너질 때까지 세입자를 못 구할 거야. 그녀가 앙칼지게 대답했다. 엄마, 저 자식이 마귀 새끼 소리를 짓거리는구마. 내가 다가가는 쪽에서 조지프가 중얼거렸다. 이 가족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집안 식구들은 자기네들끼리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제 로고드는 안 되겠는지 호롱을 막무가내로 집어들고 샘문을 향해 다른 박자를 쳤죠. 나리오 호롱 도둑이요. 봐라 내셔라. 봐라 멍멍아. 봐라 울프야. 퍼뜩. 문어 뜯어나 나라. 개가 이제 막 달려옵니다. 절박한 상황인 거죠. 결국 이제 이 주인공 로고드는 도망치다가 잡혔죠. 그 집안에 나보다 분별 있고 주인보다 인정 있는 존재가 살고 있지 않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종료되었을지 모르겠다. 그녀는 질라라는 건장한 하녀였다. 이 하녀가 도와준 거죠. 한참 만에 그녀가 소란의 정체를 알고자 나타났다. 그녀는 집안 사람 중 하나가 내게 손찌검을 했다고 여겼고 감히 주인한테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혈하는 그녀의 무기를 젊은 놈을 향해 휘둘렀다. 보세요, 언스조 씨.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2장이 끝났습니다. 참 주인공 로고드가 지금 고생하고 있죠. 3장 33초. 주인은 내가 자기들 방에 대해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그 방에서 자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질라가 이 주인공 로고드가 잘 방에 안내해 줬어요. 근데
로고드가 그 방에서 어떤 글씨 낙서 같은 걸 발견합니다. 캐서린 언쇼가 제일 많았고 군데군데 캐서린 히스클리프로 바뀌거나 캐서린 린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책도 펼쳐보죠. 인쇄공이 남겨놓은 여백마다 독자의 논평.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 글자들이 가득했다. 자, 35쪽부터는 재밌는 게 글 속의 글, 액자 형태로 서술이 됩니다. 캐서린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들어간 방에 있는 캐서린이란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로고드가 읽고 있는 거죠. 끔찍한 일요일,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쭉 이 글이 꽤 오래 가요. 저는 이런 구성도 좋았어요. 왜냐면 로고드 혼자 계속 로고드의 관점, 시선으로만 이 소설이 전개됐다면 지루해졌겠죠. 어떤 전환이 필요했고 로고드의 글에서 캐서린의 글로 점프합니다. 캐서린의 시각으로 과거를 증언하는 거죠. 과거 회상 효과입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좋은 거. 주인날이 묻히시고 얼마나 지났노? 안식일이라도 남겼나? 예수님 말씀이 아직 쟁쟁하다. 근데 시방 이거이 무슨 짓이고? 아이고 남세스러워라. 바로 앉아봐라 문둥이 자식들아. 책을 볼락하면 이게 좋은 책인기라. 이리 앉아갖고 니들 영원히 나중에 어디로 갈긴지 생각 좀 해봐라. 조지프가 그때도 있었고 옛날에 있었고 캐서린한테 이런 잔소리를 늘어놓은 거죠. 재밌습니다. 캐서린의 글이 꽤 오랫동안 이어져요. 그래서 캐서린의 글 중에 글이 이제 끝나고 이제 이 로고드가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붉은색 장식체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70번씩 7번. 그리고 71번째의 첫 번째. 야벤스 브랜더엠 목사의 설교. 기머던 서프 교회에서. 이런 책을 본 거죠. 나는 내가 있는 곳을 거의 의식하는 상태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을 꿨습니다. 자, 그가 설교를 했다. 하나님 맙소사. 무슨 그런 설교가 다 있담? 490부로 나뉘어 있고 각각의 평범한 설교 하나 길이와 맞먹고 설교 하나당 죄 하나. 그런 죄를 모두 어디서 찾아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성경 구절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 신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죄를 지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았다. 후유 나는 아주 지치고 말았다. 몸을 비비꼬고 하품하고 끄덕끄덕 졸고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내 살을 꼬집고 찌르고 눈을 비비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조지프의 옆구리를 찌르며 만에 하나 설교가 끝나면 알려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건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서술이 가능하겠죠. 490부로 이루어진 설교.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야베스 브랜더 햄이 지은 죄는 기독교인이라면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목사님, 나는 소리쳤다. 여기에 앉아서 사방이 벽으로 막혀서 쉬는 시간 없이 나는 당신의 설교 490개를 인내하고 용서했소. 70번씩 7번 나는 모자를 집어들고 나가려고 했소. 70번씩 7번 당신은 어처구니 없게 나를 다시 붙잡았소. 491번째는 너무하오. 나의 동료 순교자 여러분, 저자에게 덤비시오. 저자를 끌어내시오. 저자를 찢어 밝히시오. 저자의 처소가 2번 다시 저자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490번. 자, 70번씩 7번은 490번이에요. 490번 넘어가서 491번이 되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꿈속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재밌습니다. 성경 구절 인용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자, 놀랍게도 기분 나쁜 꿈이었다. 그리고 이 꿈속에서 너는 누구니? 캐서린 린턴 이 사람을 만난 거죠.
들어가게 해줘. 20년을 떠돌았어. 유령이 나타난 거죠. 로고드가 소리를 지르니까 집주인이 나타났어요. 집주인 몰래 자고 있는데 걸린 거죠. 대체 누가 이 방에서 자랍디까? 뭐 이런 식으로. 둘 다 잠이 깼습니다. 나는 무례한 언사에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변명을 계속해야 할지 헷갈렸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그거 흐느꼈다. 캐시 들어오라니까. 제발 한 번만. 나는 너뿐인데 이번엔 듣고 있니? 캐서린 지금은 들리니? 이 히스클리프가 혼자 아무도 모르게 혼자 좌절하는 거죠. 이러한 광란에 동반된 격렬한 울음이 너무나도 뼈아프게 들려서 나는 그의 슬픔을 동정하고 그의 어리석음을 못 본 척하면서 자리를 피했다. 내가 이런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 자체에 조금 화가 났고 내가 터무니없는 꿈 이야기를 해서 이런 괴로움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도 짜증스러웠다. 하지만 그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나로서는 모를 일이었다. 그 다음에 49초. 이번에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인사를 삼키며 다물고 말았다. 헤어턴 언쇼가 기도문을 읊는 듯 나직한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어서였다. 듣자 하니 쌓인 눈을 치울 삽을 찾겠다고 여기저기 뒤지면서 뭔가 다른 것이 만져질 때마다 각각의 물건에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성경 나오죠. 그 다음 50조. 아무짝에 쓸모없는 X년. 내가 큰 방에 들어선 순간 그는 마침 욕을 퍼부을 상대를 며느리로 바꿨는데 그가 언급한 동물은 유익하기로는 오리 또는 양이 못지않은데도 그래서는 보통 X로 표시된다. 개겠죠, 개. 재밌는 문장입니다. 또 빈둥대는구나. 모두들 밥값을 하는데 식충이 같은 년. 그런 쓰레기는 당장 내버리고 할 일을 찾으란 말이다. 계속 내 눈앞에 얼쩡대면 내가 가만 안 둬. 빌어먹을 년아 알아들어? 시키는 대로 이런 쓰레기는 내버리지요. 버텨봤자 소용없으니까. 젊은 부인은 책을 덮어 의자 위에 던지면서 대꾸했다. 하지만 나한테 그렇게 주둥이가 닳게 욕을 해도 나는 내가 안 하고 싶은 일은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정말 갈등이 심하네요. 이 식구들은. 히스클리프는 유혹을 떨치려는 듯이 호주머니에 주먹을 집어넣었고 히스클리프 부인은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멀찍이 떨어진 의자로 옮겨 앉았다. 그러고는 내가 있는 동안 조각상을 연기함으로써 자기 말을 실행에 옮겼다. 재밌습니다. 52쪽. 심장까지 얼어붙은 몸뚱이를 끌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30-40분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애써 동물의 체온을 회복한 다음 새끼 고양이처럼 약한 동물이 되어 서재의 자리를 잡았다. 하인이 나를 위해 따뜻하게 불을 피워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가져왔지만 너무 쇠약해진 탓에 좋은 줄도 몰랐다. 이제 로고드는 눈을 헤치고 아침에 눈을 헤치고 집까지 갔어요. 거기에 대한 마지막 이제 묘사가 방금 읽은 문장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54쪽 4장 100쪽까지 읽었는데요. 벌써 1시간이 가버렸네요. 야, 이거 언제 다 하냐? 어쨌든 최대한 해보도록 하죠. 4장. 요거 명문장입니다. 읽어볼게요. 인간이란 바람 부는 대로 돌아가는 풍향계 같은 존재로다. 세상과 교제를 끊고 살겠다고 작정한 나였는데 결국 교제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곳을 발견하고 내 행운에 감사한 나였는데 나도 참 가련한 놈이라 땅거미가 질 때까지 우울과 고독에 맞서 싸웠으나 결국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으니 집안에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 알아보겠다는 구실을 내세워 밤참을 가져온 딘 부인에게 내가 먹는 동안 옆에 앉아있으라고 했다. 그녀가 수다쟁이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그녀의 수다가 나를 완전히 깨워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재워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었다. 좋은 문장이죠. 주인공은
하고 싶은데 참 이렇게 결국 사람을 찾게 되고 그런 거죠. 우리 한 여장은 자기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는 늘어놓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들어봤자 재미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주인집 얘기로 넘어가야겠군. 나는 혼자 생각했다. 첫 번째 화제로 좋겠어. 그리고 그 예쁜 과부 아이 사연도 듣고 싶군. 여기 출신일까? 설마 외지인이겠지? 뭐 똑똑한 토박이들한테 친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부인은 어디 출신인가? 어디 출신이고 뭐고 돌아가신 주인 날이 따님이랍니다. 처녀 때 이름은 캐서린 린턴이었고요. 그 불쌍한 어린 것을 제가 안아 키웠지요. 이 집의 전 주인 이름은 린턴이었겠군. 그렇지요. 그러면 그 언슈라는 청년, 히스클리프 씨와 같이 사는 헤어턴 언슈는 누구지? 친척간인가? 그게 아니라요. 돌아가신 린턴 부인 친정 조카예요. 그러면 그 젊은 부인과는 사촌간인가? 그렇지요. 아씨는 죽은 남편과도 사촌간이었어요. 히스클리프가 린턴 씨 동생과 결혼했거든요. 헤어턴은 언쇼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에요. 우리 캐시 양은 우리 가문, 그러니까 린턴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인이 딘 부인이 이 집안 아까 폭풍이 언덕에 있는 히스클리프 씬의 사연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를 해줍니다. 재밌겠죠. 그리고 한여장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 한여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이제 58쪽부터 한여장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고백이 나오는데 이게 또 재밌어요. 요것도 이제 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도가 원래 이제 로고드가 혼자 이제 막 얘기를 하던 그런 구도였다가 방금 전에 캐서린의 글 또 나왔다가 또 다시 로고드의 그런 글이 나왔죠. 그러다가 한여장의 고백. 그러니까 이 화자가 자꾸 바뀌어요. 로고드였다가 캐서린이었다가 로고드였다가 이 딘 부인이었다가 화자가 자꾸 변화합니다. 이런 구도, 액자 소설 구도. 그게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힌들린 언쇼 씨, 그러니까 헤어턴 부친의 유모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그 집 아이들과 같이 놀았지요. 나리는 조지프에게 그날 처리해야 하는 일을 일러주신 다음 힌들리와 캐시와 제게 말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사다 주랴. 이거는 힌들리와 캐시는 남매인데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몇십 년 전 이야기겠죠. 이 아버지가 이제 리버풀에 가는 김에 뭘 사다 주겠다고 아이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60쪽 점프해서 나중에는 정말 죽겠더군. 이제 이 나리가 캐서린과 캐시와 힌들리의 아빠가 결국 갔다 왔어요.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정말 죽겠더군. 나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둘둘 말아 양팔에 안아든 외투를 펼치셨습니다. 여보 이것 봐요. 내가 생전 이렇게 지친 적이 없었는데 그게 전부 이놈 때문이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다 생각하고 걷어주오. 까만 피부는 악마한테 받은 것 같지만 더럽고 옷이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검은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빠가 어떤 아이를 주워온 거죠. 이 엄마가 이제 화가 났어요. 우리도 먹이고 입히고 부양할 애들이 있는데 어쩌자고 저런 집시 새끼를 집에 들일 생각을 하느냐. 저런 것을 데려와서 어쩔 작정이냐 미쳤느냐. 이런 식으로. 이상이 히스클리프가 방금 데려온 아이가
나리가 데려온 아이가 히스클리프예요. 처음 가족들을 만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62쪽. 캐시안과 그 아이는 이미 아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힌들리는 그 아이를 미워했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아이를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괴롭히며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는 우물하고 참을성이 강해 보였는데 하도 몹쓸 짓을 당해서 단련이 된 듯 했습니다. 힌들리한테 두들겨 맞아도 눈 하나 깜짝이거나 눈물 한 방울 흘리는 법이 없고, 제게 꼬집 펴도 그저 숨 한 번 들이쉬고 눈 한 번 치켜뜨는 것이 고작이었죠. 자기 몸에 상처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실수라는 태도였습니다. 그 아이가 참기만 하는 걸 알게 된 언쇼 씨는 자기 아들이 그 아이를 못살게 구는 것을 볼 때마다 노발대발했습니다. 압이 없는 딱한 아이라고 하면서요. 언쇼 씨는 히스클리프를 이상하게 좋아했고, 히스클리프가 하는 말은 모두 믿었으며 캐시보다 히스클리프를 훨씬 예뻐했습니다. 캐시는 말씀만 부리고 말을 안 들으니 귀염둥이로는 실격이었죠. 이렇게 그 아이는 처음부터 집안에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히스클리프가 오면서 이렇게 뭔가 꼬여가는 거죠. 63쪽.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아이가 나리의 관용에 고마움을 표시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아이가 자기 은인에게 무례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나리의 마음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건 식구들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걸 의식하면서도 고마워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건이 나와요. 이런 분탕질에 시달리면서도 불평 한 번 하는 법이 없었으니 저는 정말 히스클리프가 앙심을 품지 않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깜빡 속았더라고요. 자, 66조 5장. 자, 4장의 내용은 아빠가 아빠가 아이들의 선물 대신 히스클리프란 집시를 집으로 데려오고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장은 세월이 흐르고 언쇼 씨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특히 자기의 귀염둥이 히스클리프가 속거나 억눌림을 당할 것 같으면 정말 가관이었어요. 히스클리프에게 못된 말 한마디 가지 않나 이만저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신이 히스클리프를 예뻐하니 다들 그 애를 미워하고 못살게 굴려고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듯 했죠. 67조. 급기야 우리 교구 목사가 청년이 된 힌들리를 대학에 보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언쇼 씨는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의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힌들리는 별 볼 일 없는 녀석이라 어딜 가도 별 수 없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힌들리는 대학에 갔겠죠? 조지프는 저쪽 집에 가셨을 때 보셨을 거예요. 아까 하인. 자기는 복받고 남들은 벌받는 다는 이야기를 찾으려고 성경책을 보는 바리새인 같은 위인이었어요. 그건 지금도 그래요. 모르긴 몰라도 이 세상에 저만 잘났다며 사람 피곤하게 하기로는 그 위인을 따를 자가 없을걸요? 그 위인은 설교 늘어놓는 재주와 믿음, 좋은 척하는 재주로 원쇼 씨의 환심을 얻었고, 나리가 쇠약해질수록 그의 영향력도 커져갔답니다. 조지프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아이들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 운운하며 끊임없이 나리의 근심을 자극했습니다. 나리가 힌들리를 탕화로 보도록 부추겼고, 밤이면 밤마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 헌담을 늘어놓았죠. 언제나 캐서린 쪽이 잘못이 더 크다고 하면서 언쇼 씨의 편견을 부풀리는 일도 있지 않았고요. 사실 저는 캐서린같이 별난 아이는 난생 처음 봤답니다. 캐서린은 하루에 적어도 50번은 모든 식구들의 부하를 건드렸습니다. 캐서린이 아침에 일어나 내려오는 시간부터 밤에 자러 올라가는 시간까지 우리는 1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답니다. 캐서린의 기분은 항상 들떠 있었고, 캐서린의 수다는 한시도 그치는 때가 없었습니다. 노래 부르다가, 신나게 웃다가,
웃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괴롭혔지요. 천방지축 말라깽이지만 우리 교구에서 가장 예쁜 눈과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와 가장 날랜발을 가진 아이였고, 이제 와서 생각하면 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캐서린이 누구를 진짜로 울리면 대개 우는 아이 옆에서 같이 울었기 때문에 먼저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캐서린을 달래줄 수밖에 없었죠. 캐서린은 히스클리프를 이만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를 못살게 군다고 가장 많이 혼난 사람도 캐서린이었답니다. 묘사가 좋죠. 69쪽. 아버지의 역정과 꾸지람을 너무 많이 들어서였는지 캐서린은 못된 장난꾸러기가 되어 아버지의 화를 돋우면서 재미있어 했습니다. 캐서린이 가장 즐거워할 때는 우리 모두한테 한꺼번에 잔소리를 듣고 시건방진 표정으로 꼬박꼬박 말대꾸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는다는 조지프의 저주를 웃음거리로 만들 때, 저를 골릴 때, 그리고 아버지가 질색하는 짓을 할 때였습니다. 캐서린은 온종일 최대한 못되게 굴다가 밤이 되면 이따금씩 아버지를 껴안으며 잘못을 볼충해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계속 내쳐지다 보니 캐서린도 억세졌거든요. 제가 캐서린을 보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말하라고 시키면 캐서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월의 어느 저녁, 언쇼 씨는 벽난로 앞에서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하직하기 직전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캐시한테. 캐시, 늘 이렇게 착한 아이로 지내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캐시가 이 나리를 보고, 아버지, 늘 이렇게 착한 어른으로 지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식으로 농을 부리는 거죠. 자, 71쪽. 그 가엾은 것이 아버지가 숨을 거두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채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돌아가셨어, 히스클리프, 돌아가셨어. 두 아이는 가슴을 찢을 듯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통곡했답니다. 하지만 조지프는 나리가 천국에 갔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시끄럽게 난리냐고 하더군요. 72초. 아직 어린 아이들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서로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이야기 속에서 그려지는 천국의 모습은 이 세상 그 어떤 목사가 그려준 것보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흐느껴 울었지만 우리 모두 거기 가서 같이 살고 싶다는 바람을 금할 길이 없었죠. 자, 73쪽이 6장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히스클리프와 캐시, 캐서린은 점점 말썽쟁이가 되고 있고요. 자, 6장. 힌들리 씨가 장례일에 맞춰 돌아왔습니다. 이 오빠죠, 힌들리가. 아내를 데려왔더군요. 집안을 뜯어 고치겠다고 설치는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집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부터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은 전부 마음에 드는 듯했고, 장례식 준비와 조문객을 제외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 즐거운 것 같더군요. 장례식 때 여자가 하는 짓을 보고 저는 좀 모자라는 여자가 아닌가 생각했답니다. 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는 아이들을 갖춰 입히느라 바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들어오자 여자는 두 손을 깍지 끼고 앉아 부들부들 떨며 계속 이러더군요. 사람들 아직 있어? 그러더니 자기가 검은색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킨 것처럼 흠칫 놀라기도 하고 부들부들 떨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훌쩍훌쩍 울더군요. 왜 그러느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렇지만 죽을까봐 너무 무섭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가 저 못지않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몸은 마른 편이었지만 나이도 어렸고 혈색도 좋았고 눈동자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했거든요. 물론 계단 올라갈 때 숨을 헐떡이고 조금만 놀라도 부들부들 떨고 이따금씩 기침을 곤란할 정도로 심하게 하는 것을 보긴 했지만 그런 것이 어떤 병의 증세인지 전혀 몰랐던 데다가 그 여자를 동정해줄 마음 같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들은 있잖아요, 로고드 씨. 외지인이 우리에게 정을 주기 전까지는 외지인에게 정을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랍니다. 이 힌들리 아내의 묘사를 잘했죠.
이런 아내, 병약한 아내. 언쇼 청년의 원래 생각은 아무도 안 쓰는 작은 방에 카펫을 깔고 도배를 해서 응접실로 쓰는 것이었는데, 아내가 흰 바닥과 활활 타는 큰 벽난로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고 백납 접시와 장식장과 개들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고 응접실을 돌아다닐 일은 없겠지만 돌아다닐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니 아내의 편의를 위해서 따로 응접실을 마련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해서 애초의 계획은 중단했답니다. 여자는 시누이의 존재에도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처음에는 캐서린에게 조잘되기도 하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선물 공세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애정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여자는 점점 성질을 부렸고 힌들리는 점점 폐악을 부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아이는 아침에 내빼서 진종의 습지를 쏟아내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 나중에 무슨 벌을 받든지 벌 따위는 웃어넘기게끔 되었지요. 교구 목사가 캐서린에게 아무리 엄청난 분량의 성경을 외우게 시켜도 조지프가 팔이 빠져라 히스클리프를 매질해도 두 아이는 다시 같이 있게 되는 순간부터, 최소한 뭔가 못된 복수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다른 것은 모두 잊어버렸어요. 두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방향무인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저 혼자 운 것만도 여러 번이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히스클리프가 캐서린을 떼어놓고 혼자 돌아왔죠. 저기 티티스에 사는 농원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이 히스클리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애들도 그렇게 지낼 것 같아? 그 집 애들도 설교 책을 읽을 것 같아? 그 집 애들도 자기 집 하인한테 성경 문답을 강요당할 것 같아?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성경책에 나오는 이름을 반페이지씩 암기해야 할 것 같아? 뭔가 울분이 찬 거죠. 어쩌면 이 문장은 에밀리 브론테 본인의 고백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빠가 이렇게 시켰겠죠? 목사니까. 감정이입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8쪽. 이사벨라는 11살일 거야. 캐시보다 1살 아래니까. 방 한쪽 끝에 벌러덩 누워서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더라고. 벌겋게 달궈진 마녀의 바늘이 자기 몸을 여기저기 쑤셔대기라도 하는 것 같았어. 거기에 에드거는 벽난로 앞에 우두커니 서서 소리 없이 울고 있고 탁자 한복판에 자그마한 개가 쭈그리고 앉아 아빠를 흔들며 깽깽대더라고. 두 아이가 서로 탓하는 것을 듣지 않니 서로 개를 갖겠다고 싸우다가 개를 돌로 찢을 뻔했더라고. 바보 같은 것들. 그런 짓을 하면서 놀다니. 살아있는 털뭉치 하나를 서로 갖겠다고 싸움질을 하고 한참 싸운 다음에는 서로 갖기 싫다면서 울고불고 하고 우리는 그 응석바지들을 한바탕 비웃어줬어. 정말 한심했으니까. 언제 내가 캐서린이 좋아하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 봤어? 언제 캐서린이랑 나랑 둘이 놀 때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악을 쓰고 잉잉 울고 바닥에서 뒹구는 거 봤어? 목숨을 1000개를 준대도 절대 나는 이 집에 내 처지하고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의 에드거 린턴의 처지하고 안 바꿀 거야. 조지프를 지붕 꼭대기에서 밀어버리게 해준대도 담벼락을 힌들리의 피로 칠칠갑하게 해준대도 절대 안 바꿀 거야. 이거는 이 한여장의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이 화자가 한여장인데 또 히스클리프가 화자가 돼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액자 소설 속에 또 다른 액자 소설. 화자가 계속 바뀝니다. 히스클리프는 왜 캐서린을 두고 올 수밖에 없었는지 계속 얘기하죠. 결국 걸려서 캐서린이 잡혔어요. 악마 같은 불도그 놈이 캐시의 발목을 물었어. 캐시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 한 번도. 캐시는 미친 소의 뿔에 찔렸대도 소리 지르는 건 창피한 짓이라고 생각할걸? 하지만 나는 소리를 질렀어. 이 세상 악마들은 모조리 전멸시킬 만큼 고래고래 악담과 저주로 퍼붓고 돌멩이를 집어서 악마놈의 아가리에 쳐넣은 다음은 목구멍에 쑤셔박으려고 용을 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캐서린은 나중에 거기서 이제 묵게 됐어요. 발목이 물리는 바람에 꽤 오랫동안 몇 주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81쪽.
오라비가 동생을 돌보지 않아서 동생이 하나님도 모르고 자란다더라고. 그러면 이놈은 누구야? 어디서 이런 놈을 만나 어울려 다니지? 아하, 돌아가신 그 집 어른이 리버풀에 다녀오는 길에 이상한 걸 주워왔다더니 바로 이놈인가 보군. 인도 뱃놈이라고 했던가? 아메리카인지 스페인에서 떠내려온 놈이라고 했던가? 어쨌거나 몹쓸 애잖아요. 시끄러운 할망구가 떠들었어. 이런 식으로 어쨌든 히스클리프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6장이 끝났고 7장 꽤 기네요. 거의 1시간 20분째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야겠네요. 캐시는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에서 크리스마스까지 5주를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발목도 완전히 나았고 행실도 꽤 조신해졌어요. 안주인은 예쁜 옷과 예쁘다는 칭찬으로 캐시의 자존심을 살려주었는데 캐시는 예쁜 옷도 예쁘다는 칭찬도 넙죽 받아들였지요. 85초. 개들은 캐시를 반기며 폴짝폴짝 뛰어올랐지만 캐시는 기쁜 눈을 반짝이면서도 개들이 자신의 호화로운 옷에 엉겨 붙을까봐 개들을 만져주지는 못했습니다. 캐시는 제게 살짝 입을 맞추고 히스클리프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86조. 히스클리프 나와봐라. 힌들리시가 소리쳤습니다. 히스클리프가 당황하는 것이 즐거웠고 히스클리프가 개망나니 같은 흉한 꼴로 등장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하니 흐뭇했던 것입니다. 캐시는 친구가 의자 뒤에 숨어있는 것을 눈치채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가서 끌어안아주고 단숨에 볼에 7, 8차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 다음 잠시 멈칫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얼굴이 어쩌면 이렇게 시커멓고 험상궂니? 어쩌면 이렇게 웃기고 무섭니? 하긴 내가 에드거 린턴이랑 이사벨라 린턴한테 익숙해져서 그렇겠지만 야 히스클리프 나를 잊은 거니? 이렇게 된 거죠. 87쪽. 캐서린은 자기가 잡고 있는 히스클리프의 손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고 히스클리프의 옷에다 때가 탔을 자기 옷도 역시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게 누가 만지래? 더러운 건 내 맘이야. 나는 더러운 게 좋아. 나는 더럽게 살 거야. 이렇게 울컥한 거죠. 88쪽. 저는 마음속으로 그 하나하나의 응분의 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를 끝내면 언쇼 노인이 들어와서 저더러 억수로 명랑한 처녀라고 하며 크리스마스 선물로 1실링을 쥐어주던 것이 기억나더군요. 뒤이어 언쇼 노인이 히스클리프를 얼마나 아꼈는지도 생각나고 자기가 죽어 없어지면 히스클리프가 버려질 거라며 걱정하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그 아이의 불쌍한 처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울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아이가 당한 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일부라도 바로잡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보았죠. 이 마음의 변화를 잘 나타냈죠. 그래서 이 한여장은 꼬마 히스클리프에게 얘기해요. 네가 서둘러 끝내면 캐시 양이 오기 전에 내가 너를 근사하게 꾸며줄게. 저는 5분을 기다리다가 아무런 대꾸도 못 듣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캐서린은 오빠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었지요. 조지프의 잔소리와 제 말대꾸로 버무려진 비우호적인 식사였습니다. 그 아이 몫의 쿠키와 치즈는 요정들을 위해 남겨진 듯 밤새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용케 9시가 될 때까지 일하다가 벌레 씹은 표정으로 자기 방에 가버렸거든요. 그러자 이제 히스클리프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말하죠. 넬리, 나 좀 단정하게 만들어줘. 이제 착해질게. 그 아이는 캐서린을 시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듯 했지만 캐서린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그런대로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속상하대? 히스클리프는 잠못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캐서린한테 내가 또 나갔다고 말했더니 캐서린이 울었는걸. 나는 어젯밤에 울었는걸. 그 아이가 웅수했습니다. 울 이유는 내가 더 많아. 어련하시겠어? 오만한 심장과 배고픈 위장을 이끌고 자러 갈 이유가 왜 없었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없는 슬픔까지 만들어내거든. 어쨌든 네가 성질 부린 것이 미안하면 캐서린이 오자마자 사과해, 알았지?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면 되는 거야. 캐서린은 고급 옷을 입었다고 해도 캐서린이니까. 그렇지만 넬리, 내가 그 아이를 20번을 때려 눕힌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잘생겼다는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못생겼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금발의 하얀 피부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행동거지가 똑바르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커서 그 아이처럼 부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히스클리프의 말투가 느껴지시죠? 뭔가 반복하는 거.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아까도 이런 문장이 몇 번 나왔죠? 그래봤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엄마를 찾는 게 뭐가 좋니? 제가 반문했습니다. 촌뜨기가 주먹을 올리기만 해도 벌벌 떠는 게 뭐가 좋니? 소나기 온다고 종일집에 처박혀서 꼼짝 안 하는 게 뭐가 좋니? 야, 히스클리프, 그렇게 기죽을 것 없어. 거울 앞에 서봐. 내가 뭐가 좋은 건지 보여줄게. 미간에 주름 2개가 생긴 게 보이니? 눈썹은 짙은데 아치를 못 그리고 중간에 처진 게 보이니? 검은 악마 한 쌍이 눈썹 뒤로 너무 움푹 들어가서 창문을 힘차게 열어젖히기는커녕 사탄의 첩자인 양 창문 뒤쪽에서 어른어른 하는 게 보이니? 저 험악한 주름들을 없앤다면 정말 좋을 거야.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눈동자를 다 드러내면 정말 좋을 거야. 악마 한 쌍을 천사 한 쌍으로 바꾸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틀림없는 적이 아닐 경우에는 모두 친구라고 생각하면 정말 좋을 거야. 불량한 똥개 같은 표정하지 마. 발길질을 당한 개가 자기 같은 놈은 얻어맞아 싸다는 듯 행동하면서도 실은 발길질한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을 증오하는 표정이잖아. 좋죠. 93쪽. 저는 계속 이렇게 조절됐고 히스클리프는 점점 인상을 펴고 기분 좋은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어서 가서 상냥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시켰습니다. 그 아이가 순순히 말을 듣더군요. 한데 운이 없으려고 그랬는지 히스클리프가 부엌에서 큰 방문을 여는 찰나 힌들리가 반대쪽에 있는 큰 방문을 열었고 둘은 마주쳤습니다. 나리는 그 아이의 깨끗한 얼굴과 명랑한 기분에 짜증이 났는지 아니면 린턴 부인과의 약속을 지키느라 열심이었는지 그 아이를 와락 밀쳐내면서 화난 목소리로 조지프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자식이 방에 못 들어오게, 아니 식사 마실 때까지 다락방에서 못 내려오게, 잠시라도 부엌에 혼자 두면 타르트를 손가락으로 후벼 파고 과일을 훔쳐 먹을 테니. 아니에요,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맛있는 게 있으면 얘도 맛을 봐야지요. 저 자식이 날 저물기 전에 아래층에서 얼쩡대다 나한테 걸리면 내 주먹 맛을 보게 될 거다. 어두워질 때까지는 못 내려오게 해. 거지 같은 놈아, 당장 꺼져. 얼씨구. 내 놈이 모양을 부렸냐? 그 꼬부린 머리 좀 만져보자. 잡아당기면 더 길어지나 보게. 지금도 너무 길어요. 린턴 군이 문틈으로 엿보다가 거들었습니다. 저라면 두통 생기는데 머리카락이 망아지 갈기처럼 눈을 덮었어요. 히스클리프는 일단 손에 닿는 대로 뜨거운 사과 소스 그릇을 집어 상대방의 얼굴과 목덜미에 정통으로 끼얹었습니다. 린턴 군은 즉시 울기 시작했고 이사벨라와 캐서린이 달려왔습니다. 자, 95쪽. 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마음을 잡고 히스클리프가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하는데 결국 이 힌들리가 다 망쳐버렸죠. 모인 사람들은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본 순간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캐서린이 눈에 물기 하나 없이 태연하게 거의 날갯쪽지를 썰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정한 아이 같으니.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랜 소꿉친구가 곤란에 빠졌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구나. 저렇게나 이기적인 줄은 몰랐는데. 캐서린은 고기 한 점을 입으로 가져가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뺨을 붉히더니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러고는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얼른 식탁포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슬픔을 감추었습니다. 캐서린이 매정한 아이라는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저는 캐서린이 그날 종일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과 다른 사람 몰래 히스클리프한테 가보려고 기회를 엿보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장도 좋죠. 잘 썼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로 하고 끝나면 좋겠죠. 힌들레에게 어떻게 복수해줄까 궁리하고 있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해도 반드시 복수해줄 거야. 설마 힌들리가 내가 복수하기 전에 죽어버리지는 않겠지?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일까? 그것만 알면 되는데 나 좀 가만히 놔도 복수할 계획을 세울 거야. 복수를 생각하는 동안에는 아픈 줄도 모르겠어. 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딘 부인의 얘기는 이렇게 끝이 난 거죠. 왜 히스클리프가 엇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사연이 나온 거죠. 101쪽에 이런 게 나와요. 딘 부인의 말인데, 어쨌든 수다쟁이처럼 시시콜콜 이야기해야 한다면 당장 시작하는 게 낫겠네요. 3년을 건너뛰는 것은 그만두고 그해 여름으로 넘어가겠어요. 1778년 여름이었으니 거의 23년 전이네요. 자, 이제 8장 102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